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제가 회사에서 쓰는 노트북이 망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먹통이 됐어요. 물론 종이에다가 펜으로 기사를 쓸 수는 있어도 컴퓨터가 없으면 입력해서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사를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노트북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른 곳에 저장을 안 해놨습니다. 정말 후회가 되지만 늦은 후회죠.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가상의 서버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이걸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태블릿 PC든 기기마다 다시 꺼내서 쓰고 또 저장하고 그러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완벽하게 저장을 해줄까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기술 발전의 편리함만 취할 때는 알 수 없었던 기술 종속의 불편함이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방법은 달리 없는 것 같습니다. 2중, 3중으로 데이터를 백업을 해두든지 그러면서 스스로 대비하는 수밖에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 경제 핫 이슈, 금융거래와 인터넷 쇼핑에서 많이 쓰던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없애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확실한 보안 대책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3부에서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만 있고 내용은 없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규제개혁 잘 되는 법 짚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을 알아봐야지 될 시간입니다. 지금 봄 날씨처럼 장세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빨리 높아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가 나왔죠. 시장이 예상했던 것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 날개를 달고 비약적으로 도약한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지 않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연결이 됐나요? 예. 그래서 잠시 후에 저희가 지금 전화를 다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전문가께서 진단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무난하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빨리 올라가지는 않는 그래서 좀 지루한 박스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한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한 10조 원쯤은 들어와야지 우리가 넘어가고 싶은 2,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사는 걸로는 시장이 좀 많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실적에 이어서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그런 실적들이 과연 우리의 그 눈높이 이상의 실적을 보여줘서 또 도약대가 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뉴스 브리핑을 좀 먼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곽상준 팀장님, 예. 다음에 좀 뵈야지 될 것 같고요. 먼저 경제뉴스 브리핑 연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된 건가요? 예. 한국일보 이성철 부장님 먼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횡설수설 떠들었네요. 오늘 뭐 실적도 나오고 그래서 좀 재료가 많았는데 네네. 증권 진단을 다 못하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경제 뉴스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어제 근속연수 제일 많다는 그러게요. KT 대규모 명예퇴직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네. KT가 오늘 대규모 명예퇴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황창규 신임 회장이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구조개혁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노사합의에 따라서 근속연수 15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또 근속 오래 한 사람들이 네. 또 대상이 되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 비중이 높은 네. 임원급 장기 재직자들 중심으로 되는 건데 예.
지금 15년 이상 직원이 23,000명, 전체 임직원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KT의 인력 구조를 보면은 상당히 이 역삼각형, 역피라미드 좀 모양을 가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 가장 이제 뭐 사실 이상적인 건 이제 그 삼각형 구조, 피라미드 네. 구조가 제일 좋은데 그렇죠. 이게 좀 아무래도 어제 근속 연수가 길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건 결국 이 장기 재직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인건비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 23,000명 중에 대략 한 6,000명 정도가 명태 네.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네.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꽤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아마도 지금 뭐 어떤 분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KT에서 경영 진단을 한 걸 보면은 유선 쪽. 네. 그러니까 지금 유선 전화는 사실 갈수록 이 비중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KT의 인력 구조를 보면 이제 과거 전화국 시절부터 이렇게 쭉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쪽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대상을 특정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유선 쪽을 담당하시던 인력들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네.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이걸 하게 되면은 뭐 상당한 파장이 어쨌든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네. 6,000명, 5,000~6,000명이 한꺼번에 그만둔다는 거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임금 피크제 도입하는 문제, 네. 또 대학 학자금 지원 제도를 축소하는 문제, 뭐 이런 방안도 함께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네. 뭐 효과가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지금 사실 KT가 네. 굉장히 위기입니다. 네. 굉장히 위기고 뭐 국내 최대 통신회사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동안 너무 이렇게 좀 방만하게 벌려놨던 부분들이 굉장히 네. 많고요. 또 갈수록 유선 부분이 축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쨌든 인력을 지금 떠안고 있는 네. 구조. 그래서 최근에 뭐 신용 등급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굉장히 그렇죠. 복잡한 상황이 많은데 예. 아마 지금 삼성 출신의 이 황창규 회장이 가가지고 네. 굉장히 뭐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면은 정말 다이어트가 아니라 다이나마이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런 네. 수준의 거의 조정인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주가가 아마 좀 많이 오른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예, 좀 괜찮은 개편이기를. 근데 이제 참 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회사의 예.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인데 그렇죠. 당사자들 입장을 또 생각해 보면은 네. 어쨌든 평생을 다니던 그런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예. 참 안타깝죠 이런 것도. 항상 예 그런 부분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예, 고통 분담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될까요? 항상 저도 애매합니다 이 부분. 네. 예. 그리고 이 우리나라 중앙정부 부채 규모가 나왔네요. 예, 1,117조 원이다 이런 통계가 오늘 나왔는데요. 많이 늘어난 건가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국가 채무가 얼마냐를 놓고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네. 항상 나오는데 네. 정부가 오늘 어쨌든 국무회의에서 작년도 회계결산 보고서를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거니까 일단은 공식적인 정부 부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앙정부 부채가 1,117조 3천억 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215조 원이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네. 이거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한 게요. 갑자기 1년 동안에 국가 부채가 200조 원이 늘었다는 건 네.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요. 이게 이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 기준이 이 부채를 산정하는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네. 연금 충당 부채 산정 방식이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쉽게 말해서 연금 충당 부채라는 건 지금 당장 지고 있는 부채는 아니지만 네. 앞으로 국가가 이 연금을 이제 지급해야 될 의무에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채까지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채가 네.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 연금 아니겠습니까? 예. 이 두 연금, 그러니까 공무원, 군인 연금 이 두 군데의 미래 지출 예상치까지도 이제 반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시점의 부채가 이만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무원 연금 지급액, 군인 연금 지급액을 이제 이게 미래 것까지 감안을 하면 이 정도 된다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풀려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부채를 산정한다고 하니까 네. 재정을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나왔고 정부 자산은 1,666조 원. 그래서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자산이 네. 549조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연금 부채 같은 경우에는 네. 나중에 상황이 좀 바뀌면서 변동성은 어느 정도 물론입니다. 좀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정부가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 개혁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연금 제도를 어떻게 또 바꾸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 계속 달라질 수가 있는 거겠죠. 예. 또 하반기에 또 추경 얘기 안 나올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런 것에도 좀 부담이 되겠네요. 뭐 이거 자체 그러니까 네. 는 많으니까. 직접적으로는 예. 직접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으려고 보고요. 다만 네. 우리가 이제 과거 기준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이게 네. 이른바 국가채무는 그냥 483조 원 이거는 이제 큰 변동 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직접적인 부채고 국민 한 사람당으로 감안을 하면 961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산정 방식이 바뀌어서 숫자는 많이 뛰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그다음에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의 평가 방향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네요. 오늘 그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문단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문단이라는 데 뭘 하느냐면 네. 이제 각 공기업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공기업들의 경영이 정말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다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기관장이라든가 또 임직원들의 보너스, 성과급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공기업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공공기관 이 경평단이라고 하는데요. 경영평가단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그럽니다. 사실 뭐 감사원 감사도 무섭고 네. 국회 국정감사도 무섭지만 이 경평단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건 당장 봉급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네. 성과급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쓰고 하는데 오늘 그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현호석 부총리가 다시 한번 이 공기업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네. 공공기관 중간 평가에 대한 실적이 부진한 기관들은 기관장 해임하고 성과급 제한하겠다. 그리고 내년 보수도 다 동결하겠다. 다시 한번 강한 원칙을 이제 재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는 결코 일회성 소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그러니까 네. 사명을 갖고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특별히 시민단체나 전직 그 공공기관 CEO 등의 목소리가 평가에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네. 그러니까 사실 공기업들 피감기관 입장인 공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걸 왜냐하면 각 공기업마다 이제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네,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계량적으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억울해하는 데들도 굉장히 많았고. 너무 불공평하다. 네. 그다음에 어떻게 개별적인 특수성이 있는 거를 다 그렇게 계량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경평도 사실은 이 경영평가 방식 자체도 개선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기업 개혁이 사실 제대로 되려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왕에 이루어졌던 경영평가에 대한 어떤 변화, 네. 또 반성, 개혁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알겠습니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3포인트, 0.17% 상승해서 199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554.0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으니까요.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크게 흔들렸던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뭐 너무나 잘 버텨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740억 원, 기관이 26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면서 기관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모두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미국 증시 불안했지만 근간으로 보면 지금 중국 증시가 네. 2% 가까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것이 미국 증시의 불안감을 상쇄시켜주면서 호재로 작용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나왔잖아요. 그거는 예. 큰 영향을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나요?
일정 수준 시장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이 한 8.4조에서 8.5조 정도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적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조서부터 내려온 실적이 이제 8조 중반까지 내려와서 이거는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1분기가 이 올해 실적에는 바닥이 아니겠는가 이런 기대감, 그래서 오히려 일정 수준은 빠졌을 때 사겠다라는 이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중국 돌아가서요. 차이나 리스크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벌벌 떨었던 것 같은데 미니 부양책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좀 뭐랄까요. 중국에 대한 우려는 한풀 꺾였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글쎄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GDP가 발표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지표상으로 보면은 1분기 GDP 수치가 이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망치는 7.7이 제시되고 있지만 너무 높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이고요. 전반적으로 이거보다 눈높이가 낮아질 거다, 낮춰져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면에는 이렇게 GDP가 경제 성장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면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흔들린다고 해도 오히려 중국의 돈을 풀면 나쁜 재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누그러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열흘째 산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이 매수세 언제나 갈피를 잡기가 어렵지만은 지속될까요?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를 지금처럼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사실은 흔치 않은데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난 3월 24일부터 매수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오늘까지 한 2조 1천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었으니까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삼성전자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 이것은 좀 어떤 시장을 사들인다라기보다는 그냥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가 아닌가라는 좀 불편함이 함께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의 일정 수준은 이머징 시장이 너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머징 주식을 좀 사들이고 있다. 반면에 일본 시장은 좀 팔면서 그 자금이 지금 이머징 시장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도 같이 사주고 있는데요. 지금 3월 26일부터 오늘까지 합치면 한 33,000개, 한 34,000개 사주고 있으니까 현 선물 모두 사주고 있어서 일단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국내 시장은 그렇게 지금 나쁘지 않다.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배어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외국인도 지금 어느 정도 사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는 실적을 내놨고, 그러면은 흘러가는 것들 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은 그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좀 불편했습니다만 잘 이겨냈기 때문에 미국이 내일 정도는, 오늘 정도는 기술적 반등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는 좀 한결 소홀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은 당장은 불편함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종이나 종목을 좀 눈여겨볼 만한 것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일단 실적에 관련돼서의 가장 투자하기 안전한 업종은 은행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실적에 근간을 두고 본다면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계 장비 이런 쪽도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관심 가지시는 것도 투자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중국에서 천송이 코트를 못 산다더라. 액티브엑스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확 불이 붙었죠. 번거롭고 또 불편했던 액티브엑스 그리고 공인인증이 없어지는 거는 좋은데 그럼 보안 대책은 있는 걸까요?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YTN 라디오 상암시대 개막 특집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대국민 인터뷰를 공모하고 있군요.
이와 관련해 1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승엽 선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근데 인터뷰는 기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류중일 감독님이라든지 준혁이 형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1위에서 5위까지는 총 상금 500만 원과 선물도 있어요. 그럼 저도 응모해도 됩니까? 나는 저 배칠수 씨를 좀 만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인터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선정되면 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1분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팝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Show me what you got. 있는 녀석 게으른 내 멍석 유사파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온라인 쇼핑들 많이 하시죠? 물건 구입할 때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소 쓰고요. 결제 수단, 카드를 골라라, 현금으로 하겠다 이런 걸 고르고 카드 번호로 입력을 하고 할부를 어떻게 할지 개월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공유를 동의하겠느냐, 여기에 동의합니다라고 체크를 해서 결제 버튼을 눌렀더니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좀 허탈하긴 하지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설치를 끝내고 나면은 앞에서부터 다시 또 반복을 다 해야 돼요. 주소 쓰고 수단 구르고 카드 번호 입력하고 그래서 정말 물건 하나 사는데 10단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10여 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쇼핑몰들 보면은 거의 1초 만에 결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들도 그래서 요즘에 간편 결제 서비스라는 것들을 조금씩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안은 괜찮은 걸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임종인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네. 인터넷 쇼핑몰 우리나라에서 결제하기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건가요? 예, 요새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죠. 액티브엑스.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안 이슈는 분명히 있죠. 특히 네.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다 유출된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보안에 대한 책임을 네. 고객들한테 전부 다 씌운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액티브엑스 통해서 네. 소위 말하는 3종 세트. 네. 예, 그러니까 키보드 해킹 방지 툴, 개인 방화벽, 백신 이거 최신으로 깔아라. 그러고 깔라고 하는데 그 액티브엑스 통해서 계속 다운받으라고 하니까 네. 예, 거기 짜증나는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걸 고객들한테 하지 않고요. 지불 결제 업체 네. 그리고 업체들이 알아서 전부 하도록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자체가 다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폴 맥카트니 표 사는 것 때문에 트위터가 한창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예. 한 카드사에서 하는 공연이고 해서 그것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카드 예. 결제에 상당히 좀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다들 예. 그러더라고요. 이 폴 맥카트니 홈페이지에 가서 사면은 더 편하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폴 맥카트니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도 없고 액티브엑스도 없고 그러니까 더 편했다는 예. 그런 얘기들도 오늘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사실 우리가 알겠어요.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판다. 어느 카드사가 열었다 그러면 거기 예. 가서 사지. 예. 그러니 말이에요. 예. 근데 맞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계 최대의 상거래 업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간편하게 결제가 되는데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지 아마존 궁금해요. 같은 데는 네. 이제 소위 원클릭 오더링 시스템이 그래가지고요. 네. 미리 이제 고객이 들어가면 먼저 자기의 어떤 그 카드 번호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주소 이런 카드 유효 기간 이런 정보를 갖다 미리 입력하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한 번만 입력하고 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은 들어가 가지고 자기 아이디만 치면 네. 아이디 패스워드만 치면 바로 그냥 항상 결제가 되도록 돼 있는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편하죠.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어려운 점은 미리 결제 업체한테 네. 자기의 어떤 카드 번호라든지 유효 기간 이런 정보 그리고 주소 이런 정보를 미리 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 카드 번호, 유효 기간, 주소 각종 정보가 몇 시까지씩 다 지금 털려서 시중에 특히 중국 쪽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미국식으로 해도 되는가? 네. 그리고 미국식이 이제 더 안전하냐 하면 사고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나요. 네. 사고는 많이 나는데 우리는 이제 공인증선이 뭐니 해가지고 귀찮아서 그렇지 사고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고요. 네. 미국은 사고가 자꾸 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FDS라고 그래가지고 예.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해서 그걸 계속 고도화하고 그래서 1년에 수백억씩 들여서 예. 보안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쪽은 업체가 하는 거죠. 업체가 스스로 카드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이제 사고가 역시 나니까 부정 사용 나는 거는 보험으로 처리하죠. 네. 자기네들의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우리는 이제 업체가 그동안 그걸 안 하고 예. 그거를 각각 소비자들 개인들한테 귀찮게 해가지고 어떤 부정 사용을 방지하게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밟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예. 불편함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하지만 저기는 내 카드 번호를 저장해 놔야 돼. 라는 예. 의심이 좀 들고 여기는 왠지 예. 복잡하니까 이만큼 예. 보안이 되나 보다. 좀 이런 예.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귀찮지만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금융 이체 같은 것도 네. 막 수천만 원씩을 실시간으로 이체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도 거의 사고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일부에서 공인증서 해킹 얘기 나오지만 그래봤자 1년에 한 7천 건 정도고 우리나라 공인증서 수천만 장 깔려있는 상황에 비하면 네. 사실은 그렇게 귀찮고 특히 네. 액티브엑스 문제하고 맞물려서 네, 그렇죠. 사용하기 불편해서 그런 거지. 네. 이것이 안전하지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안전성은 최고 좋죠. 네. 근데 귀찮은데 이제 액티브엑스가 이번에 XP하고 관련해서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지원 안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액티브엑스가 없는 공인인증서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편한 공인인증서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미래부에서도 밝혔지만 아마 하반기에는 네. 하여튼 사용하기 편한 공인인증서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증수단이 좀 다양화돼 가지고 본인이 좀 더 안전성을 원한다고 하면 공인인증서를 쓸 것이고 좀 더 편하게 하겠다. 그러면 아마존 스타일로 결제할 것이고 이렇게 네. 되겠죠. 그럼 예. 업체별로 좀 갈라질 수가 있겠네요. 예, 업체별로 이제 네. 다양한 수단을 하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는 게 너무 싫어서 사실 홈쇼핑도 안 했었어요. 홈쇼핑도 안 하고 예. 아마존에는 결제를 어쩔 수 없으니까 저장을 해놨는데 이게 예. 불안하기는 하거든요. 불안하죠. 미국에서 또 사고가 또 있기는 있다고 하니까 어떤 사고들이 있고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정보를 입력해 놨는데 네. 누가 예를 들면 중국에 제 카드 번호나 유효기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죠? 유출돼 있으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누군가 그 번호를 도용해 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하면 예. 이렇게 일단 배송처가 좀 다르잖아요. 네. 배송처 제가 미리 주소 입력해 놨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하면 이 사람이 이상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네. 부정 사용 방지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만약에 부정 사용이 되면 네. 저한테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예. 제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네. 자기들이 보험 처리해 주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예. 교수님께서도 이런 그 굉장히 복잡했던 공인 인증이나 뭐 이런 문제들을 사실 간편한 쪽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복잡하더라도 그걸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뭐 예. 저기 시대적 인문학적인, 흐름이 예. 시대적 흐름이 이제 저 소비자 위주로 가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돼버렸고 또 예. 소비자 보호 이렇게 됐으니까 네. 이제는 고객들한테 좀 더 편리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네. 더 안전해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공인증서를 개발할 수 있는가. 네.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마존 시스템식으로 간다고 하면 네. 아마존 그대로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저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그 지급 결제 업체 있죠. 네. 결제 대행 업체 수수료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예. 중소 쇼핑몰이 타격을 좀 받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좀 더 한국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더 그 아마존 플러스 뭐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상거래 업체들 중에 뭐 잘 쓰는 게 이제 G마켓, 옥션, 뭐 11번가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런 예. 데에서 이제 결제하려고 보면은 조금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겠느냐는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예, 역시 예, 의심만은 저는 써보지는 않았는데 이 간편 결제 서비스가 좀 도입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G마켓이나 옥션은 미국의 그 이베이, 네. 이베이에 전부 인수됐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베이에서 쓰는 게 페이팔이라는 간편 아마존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그걸 사용하게 하고 있고요. 네. 다만 현행 그 법에 의해서 30만 원 이하만 썼는데 네. 이제 정부에서 30만 원 이상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그러면 완전 미국식 시스템이죠. 네. 그리고 이제 SK 플래닛에서 도입한 그 페이핀 네. 그런 경우도 이제 30만 원 이하였는데 미리 이제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미리 이제 먼저 이제 SK 계열이니까 SKT 가입만 지금 쓸 수 있는데 네. SKT 쪽에서 자기의 어떤 이름하고 뭐 생년월일 뭐 예. 이런 정보를 입력하면 네. 그리고 전화번호하고 입력하면은 이것이 SKT 그 DB가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대조해서 본인이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건을 갖다 사려고 하면 그 예. 카드 번호 미리 입력해 놓죠. 네. 그러면 그때마다 문자로 해가지고요. 인증번호가 떠요. 예. 그 인증번호 뜨면 인증번호 입력시켜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미국식 플러스 인증번호 있죠. 네. 핸드폰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라는 하나의 더 보안 수단을 더 넣어서 네. 안전성을 미국 거보다는 좀 더 올린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보안이 1단계는 한 단계는 더 되는 거기는 한데요. 이렇게 예. 좀 보완돼야 될 게 있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예. 한 단계는 더 올라갔지만 네. 요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해킹도 워낙 다양하게 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해킹에 의해서 인증번호 뭐 가로채기라든지 네. 이런 게 돼버리면 꼼짝없이 당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 나중에는 결국은 보상은 받겠지만 네. 보상받기 전까지 뭐 제가 사실은 사용자 아니다 뭐다 해가지고 입증하고 네. 하려면 굉장히 뭐 복잡하고 굉장히 짜증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쇼핑의 편리함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데 보안에 있어서의 어떤 강화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테니까 그 부분에 예. 있어서 상당히 좀 강조가 돼야 될 텐데 아직 좀 예. 장애물은 많이 남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뭐 규제 철폐 그래가지고 네. 보안하고 관련된 것도 규제 차원으로 접근해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예, 하는데 무조건 없애야 예, 그런데 이게 일단 보안은 사이버 환경 문제하고 같아가지고요. 네. 예, 우리가 환경 오염 물질을 마음대로 배출해버리면 나중에 크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보안하고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네. 건드려서는 안 되고요. 네. 여러 가지 편리함과 안전 이 두 개를 갖다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예. 요즘 뭐 갑자기 180도로 변해가지고
다 걷어낸다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하는지 저는 주민번호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주장도 있죠. 교수님도 그러시고요. 예.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그동안은 개인이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은 기업들도 그러면은 보안에 좀 많이 투자하고 신경 쓰고 기술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뭐 징벌적 과징금도 있고 여러 가지 집산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국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니까 미국은 뭐 지난 연말에 그 타겟 같은 경우에도 지금 35억 과징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 보안에 엄청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홀했던 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주민번호 바꿔야 된다는 주장까지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계속 IT 얘기 좀 이끌어 가야겠네요. IT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민영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XP 여기에 대한 기술 지원이 다 중단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윈도우 XP 쓰시는 분들 기업도 그렇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일단 그 스택 카운터라는 기관 자료를 좀 참고해 보면요. 그 3월 기준으로 한 달 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윈도우 XP 사용률이 14.9% 정도로 나옵니다. 예, 한 100대 중 15대 정도가 여전히 윈도우 XP를 쓰고 있는 건데요. 예, 이번에 기술 중단이 이제 화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이제 보안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윈도우 쓰시다 보면 뭐 보안 업데이트나 서비스 팩 다운로드 같은 거를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그렇죠. 예, XP가 2001년에 출시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뭐 사후에 발견된 보안 취약점들이나 이런 거를 업데이트나 서비스 팩 등을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XP 기업은 뭐 MS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제품 수명 주기가 끝나서 이번에 제품 기술 지원이 중단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쓰실 경우에는 뭐 악성 코드나 스파이웨어, 바이러스 뭐 이런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윈도우 XP 지원이 종료가 되면은 이제 보안이 좀 취약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걸 노려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악성 코드를 막 배포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이제 오늘 전 세계가 동시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예, 과거에도 이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기존에 이제 몇 달 동안 보안 취약점이 새로 발견이 될 경우에도 활용하지 않다가 이게 그 지원이 딱 종료가 되면 그때를 활용해서 공격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예,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 중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 있잖아요. 특히 은행에서 쓰는 CD ATM 같은 그 기계들은 아직도 윈도우 XP를 되게 높은 비율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윈도우 XP 비중이요? 예, 오늘 금융당국이 발표한 거를 보면 94.1%가 윈도우 XP 이하 운영체제를 쓰는 걸로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이제 다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뭐 금융당국에서는 뭐 일단 보안 문제가 없는지 부실 점검에 나서면서 뭐 예방을 하겠다고 일단 그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거 좀 ATM도 윈도우 XP라고 하니까 되게 불안해지네요. 예, 일단은 대부분은 폐쇄망으로 ATM 같은 게 운영이 되는데, 뭐 일단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있는 그런 보안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악성 코드 감염에 문제가 있으면 윈도우 XP 쓰시던 분들은 그 윈도우를 업데이트를 하는 게 제일 방법이겠죠? 윈도우 운영 체제를?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윈도우 7이나 8.1 같이 새로 나온 운영 체제로 이제 갈아타는 건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자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온라인 스토어에 들어가 보니까요.
구형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 172,000원 정도. 네. 학생들 인증을 하면 75,000원 정도의 윈도우 8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인데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이제 구형 PC를 쓰시다가 많이 불편했던 가정이라면 뭐 이참에 뭐 새 PC를 사면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1이 깔려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음모론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예. 이제 윈도우 XP에 대한 지원 종료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는 새 윈도우를 팔고 또 네. 이게 PC 업체들은 또 새 이참에 바꿔라. 그래서 새 PC를 그렇죠. 팔고 하는 그런 어떤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예, 뭐 일단은 그 제품에 대한 지원 종료가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뭐 도움이 된다. 예. 뭐 이런 거는 뭐 틀린 말이 아니죠. 당연히 뭐 그렇다고 볼 수 당연히 있는데.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적극적으로 뭐 윈도우 XP 지원 종료에 따른 문제점을 막 홍보를 하고 네. 뭐 업그레이드나 뭐 호환성 테스트를 하려면 이렇게 하시고 뭐 네. 기자간담회도 자주 하고 이렇게 안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약간 그 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윈도우 XP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이 넘은 제품인데 네. 그 과거에는 이렇게 일방적인 종료로 좀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 법이 바뀌고 이게 사전에 이제 예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MS가 기본적으로 이제 XP 경우는 10년으로 고정을 해놨는데 예. 이제 2년 정도 이제 연장이 된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일부 문제들 이를테면 윈도우 XP가 종료된다고 해서 윈도우 XP에서 쓰는 다른 뭐 브라우저나 이런 프로그램도 한 번에 지원 종료되는 거 이런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뭐 나름대로 뭐 알리려고나 대안을 제시하려고 좀 뭐 노력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미래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호나라 전용 백신 이거를 또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윈도우 XP랑 같이 연관 검색이 되고 있던데 요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아, 이제 보호나라는 사이트는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사이트인데요. 네. 이게 윈도우 XP 지원 종료되면서 그 윈도우 XP 전용 백신을 새로 이제 만들어서 지난달부터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오늘 지원이 종료되면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실제로 뭐 포털 사이트 보니까 검색어 1위를 하고 네.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예,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전용 백신을 설치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고 뭐 정부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최소한의 대책이지 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모두 방지할 수 있다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예, 과거 사례를 보면 뭐 신규 보안 취약점이 나오면 윈도우 자체의 결함이기 때문에 백신을 설치했어도 완전히 감염이 안 된다 뭐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계속 기술의 발전을 따라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그렇죠. 뭐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네. 이제 먹고 사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뭐 알약이나 V3 이런 백신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예, 것들은 그러면은 윈도우 XP가 종료가 지원이 중단이 되면은 이런 것들도 예. 효과가 없는 게 되는 건가요? 아, 이제 효과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뭐 악성 코드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이제 백신 프로그램에서 그 예방을 해주니까 이제 네. 그런 효과들이 있고 예. 특히 뭐 보호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진흥원 쪽에서 윈도우 XP 보안 취약점을 노리는 공격이 나올 경우에 빠르게 좀 대응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MS에서 제공하는 보안 업데이트처럼 윈도우 자체의 이제 코드를 바꾸고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MS에 대한 종속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 우리는 인터넷은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던 시절도 있었고요. 예. 네. 특히 이번에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XP용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기술 지원이 지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브라우저를 통한 악성 코드 감염도 많기 때문에 이것 정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브라우저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다른 회사들은 XP용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뭐 대표적인 게 뭐 구글 크롬이나 예. 파이어폭스나 이런 다른
브라우저들도 있는데 이제 엑스피 자체의 결함은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유독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비율이 높잖아요. 네. 이전 시간에 이제 임종인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결제 문제도 있고 네. 액티브엑스나 이런 공공기관 사이트를 다른 브라우저로 잘 들어갈 수 없거나 이런 그렇죠. 문제들이 많은데요. 예. 네. 이번에 보면은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우리나라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특정 회사 제품 의존도가 높은 환경을 좀 유도한 점이 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민영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4일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금요기획에서 서울대 전영평 초빙 교수께서 규제개혁은 벌집 수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지면 꿀을 얻지만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벌에 쏘인다는 건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드라이브의 결과 꿀이 될까요? 아니면 벌침을 쏘여서 퉁퉁 붓게 되는 결과일까요? 3부 경제 핫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